오늘은 4장입니다. 4장이 수분의 흡수, 이동, 배출 이 세 가지 공부합니다. 수분이 식물체 몸속으로 흡수하는 원리, 그 다음 이동은 어떻게 식물체 몸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배출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가지고 동시에 하나의 원리처럼 일어난다는 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을 볼게요. 4.1 수분의 흡수. 식물은 뿌리를 통하여 토양의 수분을 흡수한다. 뿌리에서도 특히 근모대 또는 흡수대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성숙대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죠? 성숙대. 성숙대에서 주로 흡수한다. 14페이지에 보면 성숙대 나와 있습니다. 수분의 흡수기구는 수동적 흡수와 능동적 흡수로 구분된다. 수분 흡수는 체내의 수분 이동과 증산작용 등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수분 흡수라는 게 혼자 흡수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수분이 이동되고 증산, 배출되는 이 과정까지 하나의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수분의 흡수에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 요인도 관여한다. 뭐 비 오는 날, 뭐 습기가 많이 찬 날, 뭐 등등에 따라서 또 다르다. 그 얘기죠. 그러면 4.11 뿌리의 수분 흡수 부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에서 자라는 대부분의 식물은 뿌리의 선단에 근모대가 있으며, 이 부위에 형성된 다수의 근모는 토양과의 접촉면을 늘려 수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 이 부분을 공부했죠. 몇 페이지냐면은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그림에 보시면은 뿌리 그림이 있고요. 거기에 성숙대라고 표시된 부분, 거기에 이제 근모가 자라나죠. 근모가 자라나고 근모에서 흡수가 이루어지니까 또 다른 말로 흡수대라고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뿌리의 근모대를 흡수대라고도 한다. 뿌리의 끝부분에 있는 생장점과 근관은 수분을 거의 흡수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근모대를 지나 위로 올라갈수록 목질화가 되어서 수분이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근모는 표피세포의 일부가 돌출한 거다. 표피세포가 돌출한 거다. 길이는 1.3cm 정도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게 근모하고 측근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죠? 측근은 14페이지 그림에 보면은 거기 내초에서 측근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게 보이죠. 그게 측근이고, 근모는 표피가 변질이 돼가지고 약 밖으로 돌출하는 게 바로 근모다. 그 다음에 하루에 1억 개 이상의 근모를 생성하는 식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모는 연약해서 토양에 부딪히면 쉽게 상처를 입고, 수명은 평균적으로 한 5일 정도 된다. 수분은 근모의 느슨한 세포벽과 세포막에 인지질 이중층을 확산운동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첫 번째가 인지질 이중층을 확산운동으로 물이 스며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부의 수분은 세포막의 내재성 단백질,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 표재성도 있고 내재성도 있었죠. 거기에 있는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이 물구멍을 통해서 집단유로 흘러 들어가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세 번째로 세포벽과 세포벽 사이의 공간, 이걸 가지고 아포플라스트라 그런다 그랬죠. 아포플라스트, 이 사이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수분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확산, 그 다음에 아쿠아포린을 통한 집단유, 그 다음에 세포벽 사이로 흘러가는 아포플라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412 뿌리의 흡습기구. 수분의 흡수는 토양 용액과 뿌리 내부의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로 일어난다. 이건 3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토양 수분보다 근모세포의 수분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흡수가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토양에 있는 그 물보다는 세포 안쪽에 있는, 뿌리에 있는 세포 안쪽이 더
수분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더 농도가 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흡수된 수분은 안으로 이동하고 증산작용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분 흡수가 이루어진다. 흡수기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수동적 흡수하고 능동적 흡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수동적 흡수부터 보겠습니다. 토양의 수분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 왕성할 경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분이 토양에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에 따라 수분이 흡수되는 것, 이것을 수동적 흡수라고 한다. 이때는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동적인 현상입니다. 자연의 현상 그대로. 증산작용이 활발하면 엽육세포는 수분 포텐셜이 감소되어 연맥의 수분을 끌어들인다. 자, 잎에 있는 세포들에서 증산이 이루어집니다. 물이 다 날아가면은 물이 고파요. 물이 모자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뿌리 쪽에서부터, 줄기 쪽에서부터 쭉 다시 물을 빨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연맥의 수분이 감소하면 수액의 압력은 감소하고, 이 수액의 압력이란 다른 말로 하면 팽압이라는 얘기죠. 팽압이 감소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물의 장력은 커지면서, 장력은 부압, 다른 말로 부압인데 팽압의 반대말이죠. 팽압은 누르는 압력이라면은 부압은 끌어당기는 압력이죠. 그래서 잎에 있는 세포가 물을 끌어들이게 그리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 포텐셜이 낮아진다. 연맥의 물과는 줄기,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맥에 생긴 부압은 집단류로 물을 끌어올리고 이로 인해 뿌리에서도 부압이 발생한다. 위에서부터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하면 힘으로 장력이 발생되고 이 장력이 물관으로 당기고 물관에서는 또 뿌리 쪽으로 또 빨아들인다는 거죠. 바로 이 부압에 의해 토양으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게 된다. 수동적 흡수의 원동력은 증산작용이다.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증산작용이고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를 결정짓는 것은 물관의 압력 포텐셜이다. 수분 포텐셜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기가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는 물관이 가지고 있는 압력 포텐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것으로 기울기가 정해져서 이루어진다. 증산작용이 왕성할 때는 수동적 흡수가 능동적 흡수의 100배, 10에서 100배에 달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게 농도차고 이쪽을 속도라고 한다면은 단순 확산은 조금씩 그 세포막을 조금씩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그 아쿠아포린을 통하는 거는 처음에는 좋아요. 좋은데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은 아쿠아포린이라는 게 세포막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대 수준에 다다르면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쯤에 오면은 오히려 단순 확산이 수송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 배수가 10에서 100배까지 차이 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위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을 좀 작네요. 자, 이 부분을 밑에 확대해 놓았습니다. 확대해 놓은 그림인데 이게 청색 부분 여기가 세포막이죠. 세포막이고 세포벽이죠. 벽. 세포벽이고요. 세포벽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세포벽은 전투가성이라 그랬습니다. 전투가 전체를 모든 물질을 다 투과시킨다는 거죠. 네. 투과시키고 여기 보면은 빨간색은 무기이온이고 그다음에 파란색
점으로 된 거는 이 물분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원형질막이고, 이 원형질막 가운데 내재성 단백질이 있는 거, 이 부분이 아쿠아포린이죠. 네. 아쿠아포린이고, 이 부분으로 물이 이제 콸콸콸콸 쏟아져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형질막 사이사이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물 분자들이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두 가지가 다 수동수송이라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세포막을 네. 통하는 것도 수동수송이고, 이 집단유로 들어가는 거, 아쿠아포린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도 다 수동수송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금모고, 그죠? 청색으로 된 게 세포벽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아쿠아포린은 안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오면은 보도록 하죠. 우리 책하고는 뭐 조금 그런데, 아쿠아포린은 나와 있고, 저기 뭐야. 그 아포플라스트는 여기서 이 그림으로 설명이 곤란하니까, 어, 다음에 나오면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작은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을게요. 김은희 아군님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수분은 섬유서로 느슨하게 구성된 세포벽과 그 안쪽의 원형 질막을 확산 또는 집단유로 이동하여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아쿠아포린은 일종의 수송 단백질로 무기이온 운반체와 다르며 주로 수분 흡수와 관련된 근모에 분포한다. 흡수된 수분은 원형질 연락사를 통하여 빠르게 안으로 이동하여 토양과 근무세포의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를 유지해준다. 식물은 뿌리, 줄기, 잎의 표피 조직을 통해 수분을 흡수할 수 있으며 수생식물과 수경식물에서 보는 것처럼 환경 조건에 따라서는 뿌리 표피의 근모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다. 예. 거기서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다 공부하고 봤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86쪽에 능동적 흡수를 보겠습니다. 능동적 흡수. 뿌리를 통한 수분 흡수는 증산작용과 무관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수동에서는 증산작용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고 그랬는데, 능동에서는 증산작용하고 상관없다. 물관 내의 무기염류를 축적시켜서 수분 포텐셜을 낮춤으로써 이루어지는 수분 흡수를 능동적 흡수라고 한다. 여기서 키가 이제 염류를 축적시킨다는 게 있습니다. 무기염류를 물관 안에 축적시킨다. 이게 키라는 거죠. 무기염류의 축적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ATP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인 게 되는 겁니다. 뿌리의 구조적 특징이 능동적 흡수를 가능하게 한다. 즉 체내 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염류를 흡수하여 물관 내에 축적시키는데, 뿌리 중심주의 내피에는 카스파리데가 있어 축적된 무기염류의 일방적인 외부 유출을 막아준다. 카스파리데가 뒤에 그림에 보면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냥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뿌리 중심주에 내피가 있죠. 그 내피라고 있고 내초가 있고 내피가 있죠. 내피가 있는데 그 부분에 카스파리,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이 카스파리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이 담장 같은 게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염류가 ATP를 사용해서 무기염류를 안쪽에다가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밖으로 유실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유실이 안 되게 막아주기 위해서 카스파리데가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물관부 수액 중에 용질이 집적되면서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고, 물은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에 따라서 토양으로 해서 뿌리로 흡수된다. 결국 ATP를 써서 에너지를 써가지고 물을 막 우리가 펌프질 하듯이 퍼올리는 그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ATP 쓰이는 이유는 그냥 무기염류를 많이 모아놓아가지고 축적시켜가지고 밖에서부터 물이 자발적으로 안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능동적 흡수는 증산작용이 약할 때 일어납니다.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증산작용이 잘 되는데 굳이 능동 흡수를 할 필요 없겠죠. 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인간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른 동물이든 마찬가지로 그 인간이 에너지는 최소화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똑같이 게을러지죠. 그게 사실은 에너지를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그 역할이죠. 자, 근압을 발생시킨다. 증산작용이 약할 때 활발하고 근압을 발생시킨다. 이게 뭔 말이냐? 능동적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증산작용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물을 빨아들인 게 아니고 위에는 상관없이 증산작용과는 상관없이 밑에서만 물이 지금 빵빵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뿌리 쪽에 물이 많이 들어차가지고 압력이 발생됐다 이 얘기죠. 그게 바로 근압이다. 근압은 능동적 흡수로 물이 물관으로 이동하여 생기는 정의 압력을 말한다. 플러스의 압력. 뿌리 부분에 물이 들어와서 빵빵하게 차니까 압력이 생겨요. 이 압력 때문에 물을 누르는 힘으로 물관 쪽으로 물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의 압력이다. 저기 부압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압력이었죠. 위에서 빨아들이는 압력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눌러서 가는 압력이니까 정의 압력이다. 일부 식물에서 근압은 수분의 상승 이동에 관여하지만 역할이 크지는 않다. 이게 역할이 크다 그러면은 식물이 바짝바짝 마르겠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역할이 크지는 않다. 그림 4-2를 보시면은 토양 수분이 충분하고 여기도 딴 분이 한번 읽어보자. 박정혜 학우님. 네, 토양 수분이 충분하고 지온이 높으면 증산작용이 약할 때 줄기에 절단하면 수액이 나온다. 이때 절단면에 유리관, 압력계를 연결한다. 다음 유리관을 수은주 높이로 근압을 측정한다. D의 수분 후 배출해서 설명하는 일비현상과 일맥현상은 근압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네, 일비, 일액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뒤에도 나옵니다. 일비는 줄기를 잘랐을 때 물관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현상이고 일액은 잎에서 수공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뿌리 근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수동적 흡수가 있고 그 다음에 능동적 흡수가 있습니다. 능동적 흡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 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원인은 증산작용 때문이라는 거죠. 증산작용 이거는 증산작용하고 상관없죠. 그죠? 상관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자 에너지를 나눠볼게요. 에너지는 수동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능동에서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물관 내 무기압류를 축축할 때. 축적할 때 그래서 일으키는 게 뿌리의 압력. 수분 포텐셜을 낮춰주는 거죠. 낮춰져서 자동적으로 한다. 여기 에너지라는 거는 ATP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간대를 주로 보면은 시간대 주로 낮이겠죠. 기상이 좋을 때, 그죠? 기상이 좋을 때, 이거는 밤일 때 주로 밤이라든지 뭐 기상이 좋지 않을 때, 뭐 이럴 때고, 그 다음에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이거는 고에서 저로 가는 그 원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저에서 물이 적은 데서 고로, 그러니까 수분 포텐셜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원리인데 염류를 축적시킴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고에서 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꾼 거라는 거죠. 원래는 저고리의 상황이었는데 고에서 저의 상황으로 무기염류를 넣어서 고에서 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때 바로 ATP가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증산작용할 때, 요거 이제 나오는 현상이 없지만은 일액하고 일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죠? 뭐 압력을 굳이 나눠라. 작용하는 압력이 뭐냐 하면은
수동에서는 부압이 발생되죠. 다른 말로 하면 장력, 그죠? 장력인데 여기는 정의 플러스의 압력이 발생되죠. 근압, 그죠? 근압이 발생된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 다음에 413. 수분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수분 흡수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한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상조건. 기상조건. 저는 이런 데다가 동그라미 1 딱 쳐놓고 이렇게 합니다. 기상조건은 수동적 흡수의 원동력이 되는 정산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예. 기상이 좋으면은 정산이 활발하고 기상이 안 좋으면 뭐 안개가 많이 꼈다든가 뭐 이런 상황 그러면은 정산이 잘 안 된다. 그거 얘기죠. 토양 조건은 뿌리의 발육은 물론이고 뿌리 발육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수분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기상 조건과 토양 조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토양 조건에 대해서 이제 1, 2, 3, 4 나눠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기상 조건은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됐으니까 이제 뿌리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뿌리하고 토양. 1. 뿌리의 분포. 뿌리가 깊고 넓게 분포하면 그만큼 수분의 흡수가 촉진된다. 당연한 얘기. 뿌리의 분포는 토양 환경이나 재배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배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좋은 토양에서는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만 배수가 불량한 점질토에서는 지표 가까이 분포한다. 점질토가 딱딱하니까 뿌리가 잘 못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조한 토양에서는 깊고 넓게 퍼지며 밀식하면 빽빽하게 재배를 하게 되면은 뿌리의 분포 범위가 좁아진다. 예. 그다음에 토양 수분. 토양 수분이 충분하면 토양 입자의 수분 보유력은 감소하고 토양 입자도 모양을 갖추려면은 자체 수분이 필요하죠. 근데 수분이 충분하다면은 굳이 뭐 수분을 보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분 보유력은 감소하고 뿌리의 수분 흡수는 용이해진다. 그러나 토양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뿌리의 수분 흡수력이 감퇴한다. 왜 그러냐? 과습하면은 통기성이 나빠지고 그다음에 뿌리의 호흡이 저해되며 호흡이 저해된다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호흡이 잘 돼야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뿌리도 또 발육이 잘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뿌리의 생육과 흡수 기능이 억제된다. 그래서 정산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과습한 토양에서 식물이 오히려 시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한낮에 뜨거울 때 정산작용이 왕성할 때 토양에다가 물을 많이 주는 거 그거 얘기랑 상황이 비슷하죠, 그죠? 네. 맞나요? 저기 안경사구리 맞나요? 그 식물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대부분 대체로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뭐 예, 열대나 이런 데는 조금 안 그렇지만은 네. 정산작용이 잘 되고 있는데 오히려 토양은 습하다. 그러면은 식물이 오히려 시든다는 거죠. 습하면은 뿌리에서 통기성이 나빠져서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뿌리 발육이 나빠져 가지고 오히려 시든다 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아, 제가 그 물을 되게 좋아하는 식물이 있었거든요. 스파트 예. 필름이라고. 근데 걔를 막 하루에 2번씩 줘도 화분이 작으니까 계속 시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예 그냥 물에다가 첨벙 담궈 놨거든요. 예. 그랬더니 걔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원리로 인해서 그게 수경식물이 되지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냥 물 주기 귀찮아서 그렇게 해 놨더니 시들었던 것 같아요, 인제 보니까. 그거 혹시 한 포기에 한 10만 원짜리 아니에요? 아니 3,000 원짜리예요. 10만 원짜리는 아. 제가 열심히 물을 주죠. 근데 아니 3,000 원밖에 안 되는 게 물 주고 또 돌았으면 또 시들어 있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아예 물에 풍덩 담궈 놨더니 어느 날 시들시들하더니 죽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열심히 물을 주든가 화분을 좀 큰데 옮기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두 번째가 맞을 것 같아요. 네. 좀 큰 데로 옮기면서 예. 흙을 조금 이렇게 통기성이 잘 예예. 좋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건 것 예예. 같아요. 예예. 자, 그 다음 계속 또 보겠습니다. 토양의 수분 조건은 뿌리의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논과 밭은 수분과 산소 조건이 많이 다르다. 당연하죠. 네. 벼를 밭에 재배하면은 근모가 생긴다. 그 다음에 표피가 형성되고 중심주위에 물관이 잘 발달한다. 이 벼라는 거는 원래 논에서 자라는 건데 이걸 밭에서 키웠더니 재배했더니 일반 음. 식물처럼 되더라는 거죠. 근모도 네. 생기고 표피도 생기고 물관도 발달하고. 근데 논에다가 재배하면은 근모라든지 표피가 없어집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음. 외피가 바로 노출되며 외피가 바로 노출된다. 노출된다는 뜻은 공기 쪽으로 바깥쪽으로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바로 그 벼라든지 그 옅떡잎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근이라고 했죠. 공기 중에 나와 있는 뿌리, 음. 공기 중에 나와 있는 뿌리를 얘기하죠. 이렇게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안쪽에도 있지만은 이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뿌리가 형성이 되죠. 음. 헛뿌리들. 그 다음에 중심주의 물관 발달도 엉성하다. 구태여 뭐 이렇게 발달 안 시켜도 되니까. 그리고 담수 상태에서 자라기 때문에 피층 조직에 통기 조직이 발달한다. 오히려 피부에 물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공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통기 조직이 발달하더라. 그 얘기죠. 그림을 음. 한번 보시면은 왼쪽이 밭뼈고 오른쪽이 논뼈인데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뿌리가. 네. 왼쪽에는 보면은 근모하고 표피가 있는데 비해서 논뼈에는 근모하고 표피가 없어요. 이게 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 피층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피층이 왼쪽 밭뼈는 조밀하게 되어 있고 오른쪽은 엉성하고 대신에 세로 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생 통기 조직, 공기가 음. 통할 수 있는 조직이 오히려 발달해 있더라. 이제 그런 음. 얘기고 그 내피도 그렇고 물관도 그렇고 물관은 특히 차이가 납니다. 밭뼈에는 물관이 아주 조직적으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데 비해서 논뼈에는 이 중심지에 물관이 엉성하게 뭐 있으려면 있고 말려면 말고 그냥 그렇게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토양 온도. 토양의 온도는 뿌리의 생육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수분의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지온이 낮으면 물의 점도가 높아지고 원형질막의 투과성이 떨어지며 뿌리 세포의 생리적 기능이 약해져 수분의 흡수가 억제된다. 자, 지온이 낮으면은 물의 온도도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물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물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차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과의 분자 간 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점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음. 다른 말로 하면 수소 결합이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의 온도가 4도씨일 때 물이 가장 빽빽하고 조밀합니다. 그래서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호수 같은 데서 아주 깊은 호수가 있다면은 겨울철에 제일 밑바닥에 물의 온도가 4도씨입니다. 4도씨. 제일 위에는 얼어 있더라도 얼음이 얼더라도 4도씨는 제일 밑바닥이 4도씨가 된다는 거죠. 이때 물 무게가 가장 무겁다는 거고 4도에서 3도, 2도, 1도로 0도로 내려가면은 물의 움직임이 둔해져 가지고 분자 결합이 딱딱하게 생기면서 이 물 분자 간에 빈 공간이 자꾸 생겨나게 되죠. 빈 공간이 생겨나서 오히려 그 전체적인 무게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얼음이 위로 뜨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물을 빨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또 원형질 막을 투과할 때 어려워집니다. 그 원형질 막을 투과하려면 물 분자 하나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물 분자들이 딱 붙어 있으니까 덩어리를 져 있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동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온이 내려갈 때 식물이 시드는 것은 바로 수분 흡수가 억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을 팔팔 끓여서 부어줘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선생님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그 네, 찬물에서 잘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세제도 잘 안 녹고 그런 것도 이런 원리가 되는 건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아, 물을, 물을 끓이게 되면은 물 네, 분자 간 거리가 멀어져요. 엉성하게 됩니다. 분자 간 네, 거리가 약해져요. 아, 그래서 위로 수증기가 증발하게 되죠. 증발이 네, 빠르죠. 그 다음에 세제 같은 거 묻히고, 그 다음에 씻을 때도 예, 이 예, 예. 물 분자가 엉성하게 있으면은 그 빨래라든지 이런 게 더 잘 되는 원리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아, 그 다음에 염류 농도, 토양 용액의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면 뿌리의 수분 흡수가 어려워진다. 이거 지난번에 염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류. 그 염류가 많이 물 속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뻑뻑한 물이 되죠. 물이 뻑뻑한 상태가 되니까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죠. 예. 그래서 지나치게 토양이 건조하거나 염류 농도가 높으면 집적 상태죠. 염류 집적 상태. 수분 포텐셜이 감소하여 수분 흡수를 억제하고 생육을 저해한다. 심하지 않을 때는 토양 용액의 삼투 포텐셜이 낮아지면 이에 대한 반응으로 뿌리의 삼투 포텐셜을 더 낮추어 정상적인 수분 흡수가 이루어진다. 뿌리의 수분 삼투 포텐셜을 더 낮추려면 어떻게 돼요? 또 ATP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염류 축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식물이 ATP를 많이 소모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살이 안 찌고 비실비실거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분의 이동 보겠습니다. 이제 수분이 이제 뿌리를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몸 안으로 들어왔으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또 물관 쪽으로 이동하느냐. 근모에서 이제 물관 중심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몇 가지 경로를 거쳐 물관으로 이동되며 이동된 수분은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울러 일부의 수분은 세포에서 세포 또는 조직과 기관 사이에서 옆으로 이동한다.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포 옆쪽으로 해서 옆으로도 이동한다. 때로는 수분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아래쪽에 물이 많이 빠져나갔다 버렸다면 그쪽에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음, 가까운 쪽에서 물이 내려가야 줘야 되겠죠. 네. 자, 4, 2, 1 뿌리에서 수분의 흡수 이동. 수분이 뿌리의 근모나 표피에서 흡수되어 중심의 물관까지 이동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아포플라스트, 전세포벽하고 심플라스트, 전원형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로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아포플라스트 공간의 물과 심플라스트와 액포의 물은 일정한 평형을 이루며 세포막과 F막을 통하여 끊임없이 교환된다. 따라서 물이 피층을 통과할 때는 두 가지 경로를 다 함께 같이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피층 조직. 피층 조직은 세포 배열이 느슨하여 심플라스트보다는 아포플라스트 경로를 더 많이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층은 그 세포 간격이 배열이 느슨하고 세포 간격이 있죠.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오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플라스트보다는 아포플라스트를 통한다. 그리고 아포플라스트 경로는 불연속적인 것이 특징이다. 일단 아포플라스트는 엉성한 공간들이기 때문에 엉성한 공간들로 가다가 만약에 막혔다면은 다시 심플라스트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뿌리의 내피에 형성되어 있는 가스파리대에 의해 연결이 끊긴다. 자, 가스파리대는 독일 식물학자 이름인데요. 내피 조직의 세포벽에 지방산과 알코올의 복잡한 혼합물인 수베린이 부분적으로 퇴적 비우하여 형성된 환상의 띠이다. 둥근 모양의 띠이다.
자, 카스파리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예, 내피 조직의 세포벽에 있다. 내피 조직. 안쪽에 둥그렁하게 생긴 거죠. 자, 계속 읽고 난 다음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표피에서 흡수된 수분은 피층 조직의 세포벽과 세포 간극을 따라 이동하다가 내피의 카스파리데라는 장벽을 만나면 우회하여 세포막과 원형질 연락사를 통하여 물관으로 들어간다. 여기 세포막과 원형질 연락사를 통하여 라는 부분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심플라스트입니다. 아포플라스트로 가다가 더 이상 아포플라스트에 빈 공간이 없으면은 다시 심플라스트 이 경로를 통해서 물관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심플라스트를 봅니다. 심플라스트는 원형질 연락사를 통하여 세포에서 세포로 이동하는 경로다.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보면은 옆세포와 옆세포 사이에 통로가 있습니다. 이 원형질 연락사라는 통로가 있다 그랬죠. 근모에서 흡수된 수분은 주로 심플라스트 경로를 통하여 안쪽으로 이동한다. 아까 피층 조직에서 물은 아포플라스트로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근모의 것은 심플라스트 통해서 이동한다. 두 가지 경로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에 세 번째 경로가 또 하나가 있는데 막횡단 경로를 제시하는 학자도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어요. 수분이 세포의 한 면에서 들어가 다른 면으로 나오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어지는 일련의 이동 경로이다. 앞서의 두 경로의 물이 교환되는 경로와 에코막을 가로지르는 수송을 이 경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단 세 번째 것은 두고 두 번째 것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겠습니다. 89쪽에 그림 위에 보면은 그 그림이 조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그 녹색으로 된 부분이 세포벽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세포질 부분이에요. 세포질이 너무 얇죠. 그 다음에 하얀색 부분이 액포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포벽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세포벽은 전투가성이라 그랬거든요. 이 빨간 라인으로 세포벽 따라가는 거, 이것을 아포플라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세포질 따라서 하늘색 화살표가 쭉 들어가죠. 이쪽 세포에서 왼쪽 세포에서 오른쪽 세포로 갑니다. 이게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가죠. 이것을 심플라스트 경로라고 합니다. 세포와 세포를 원형질 연락사로 통해서 가는 거 심플라스트 경로. 아까 말했던 막횡단 경로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심플라스트 경로로 가다가 액포 안쪽으로도 들어갔다가 액포 바깥쪽으로 또 나오고 하는 그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액포를 같이 통과해서 가는 거. 이게 세 번째 경로인데 아직은 이제 이 경로는 어떤 확실하게 어떤 그거는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프레젠테이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전 원형질 경로라고 우리 책에는 심플라스트 경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심플라스트 경로라고 되어 있는데 전 원형질 경로를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근모예요. 그죠? 근모고 근모를 통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 원형질 막을 통해서 연락사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여기도 원형질 연락사, 여기도 원형질 연락사, 또 통과해서 원형질 연락사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내피를 건너서 다 어쨌든 다 세포이기 때문에 다 세포의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이 목부, 이 물관 쪽으로 마지막에 들어가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전세포벽 경로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라인이 가만히 보시면 여기 세포벽이에요. 벽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포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쪽으로 세포 안쪽이 아니고 벽을 따라서 가고 여기도 보면은 세포 안쪽으로 안 가고 벽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벽을 따라서. 자, 여기도 보면 계속 세포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세포 바깥쪽으로 벽 쪽으로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딱 왔더니 카스파리데가 막고 있어요. 이렇게 카스파리데가 막고 있어요. 음. 여기 카스파리데인데 막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포벽 쪽으로 이렇게는 통과 못하고, 세포벽으로는 이렇게 통과 못하고 세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서 계속 세포 안쪽, 세포 안쪽, 세포 안쪽, 세포 안쪽으로 해서 목부로, 물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포플라스트는 여기 내피까지, 여기 내피까지 부분만 아포플라스트. 그다음에 심플라스트는 전체를 다 세포와 세포 사이로 통과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카스파리데는 보면은 이게 내피 세포들입니다. 세포들이 있으면 여기 세포벽을 이렇게 뺑 둘러싸고 있어요. 뺑 둘러싸고 있고, 여기도 뺑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삥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역할이 안쪽에 있는 무기 염류를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세포벽으로 물이 더 이상 통과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역할이 카스파리데에 있다는 거죠. 예, 두 가지 기능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막횡단 경로는 또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하나의 세포라면, 이쪽이 세포라면은 여기 안쪽에 액포가 있을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세포 질로 통과해 가는데, 세 번째 이론은 이 액포 안쪽을 통과해서도 같이 들어간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줄기에서 수분의 상승 이동. 자, 이제 뿌리에 있는 물관부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물관으로 이동하고, 물관으로 들어온 물은 위로 상승 이동한다. 수분의 상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상승 기구를 설명하는 가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침륜설, 기압설, 모세관설, 근압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지지받고 있는 학설이 헨리 딕슨이 말한 증산응집력설입니다. 증산이라는 것 한 가지하고 응집력이라는 것 한 가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에요. 증산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죠? 물이 증발하는 증산작용. 그 다음에 응집력, 이거는 우리가 3장 공부할 때 했습니다. 물이 응집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응집력.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물방울이 응집력을 갖고 있다 그랬죠. 볼 수 있는 거죠. 물 분자가 여러 개 있으면은 이게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다고 쳤을 때, 공기에서 물하고 접촉했을 때 끌어당기는 힘보다는 물과 물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다는 거죠. 강하기 때문에 이 끌어당기는 힘이 안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물 분자가 턱 있으면 이게 다 안쪽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서로 안쪽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물방울이 이렇게 표면이 생긴다는 거예요. 표면이 생기고 하나의 옆에 끼리는 또 서로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이유는 바로 극성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분자 간에 또 강한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응집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물방울이 예쁘게 형성이 되는 거죠. 왕관 현상 그래갖고 뭐 이렇게 물방울을 탁 떨어뜨리면 위로 빡 물 튀면서 이렇게 방울 이렇게 공기 중에 생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이 응집력이죠. 다 물방울이 생기는 거는 다 응집력이죠. 물이 아니에요. 물이 힘이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수분의 수동적 흡수에서 설명한 것처럼 증산작용으로 여육세포가 수분을 잃으면 수분 포텐셜이 저하되고, 이거 앞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수분은 연맥의 통도 조직에서 여육세포 안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면 잎, 줄기, 뿌리로 연결되는 물관에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에 의하여 수분 이동에 구동력이 생긴다. 한편으로 물관 내의 물은 강한 응집력에 의해 서로 부착되어 물기둥을 형성하며 증산작용으로 물이 끌어당겨질 때 그 견인력은
줄기와 뿌리를 통하여 토양에까지 연결된다. 물 분자 하나하나가 서로 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식물체 위에서 물을 끌어당기면은 얘들이 물들이 끊어지지 않고 쭉 딸려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마치 끈을 잡아 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네. 물이 응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끌려서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왜?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극성으로 된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름이 큰 수직관 속의 물기둥에서는 공동현상이 생기지만, 물이 이렇게 수소결합이 강하지만 파이프가 아주 크다면은, 큰데 물은 조금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위로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이게 중간에 잘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 무게를 못 견뎌 가지고 수소결합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의 물관은 모세관이면서, 그렇지만 식물의 물관은 아주 가늘어요. 자체 내 특수한 구조로 인해 이러한 공동현상에 의한 끊김이 생기지 않는다. 모세관 현상처럼 그렇게 물이 끊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기둥이 이렇게 넓으면은, 파이프가 넓고 물이 별로 없고, 만약에 이 안에 공기가 많이 섞여 있다면은 이 공기가 물 분자 간의 그 결합을 중간중간에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물이 안 딸려 올라갈 수가 있죠. 자, 이 가설에 의하면 수분의 구동력은 증산작용이고 상승의 기본 요인은 물의 응집력이다. 그래서 증산하고 응집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식물체에서 수분의 상승은 잎의 증산작용에 기인한다고 하여 증산류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수분의 상승 이동에는 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증산 응집력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수분 상승 이동에는 증산 응집력 외에도 앞서 능동적 흡수에서 설명한 근압도 작용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근압에 대한 설명입니다. 증산작용이 약하거나 전혀 없을 때는 근압에 의해 수분이 밀려서 올라간다. 물론 이러한 상승 이동은 증산작용에 의해 올라가는 수분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이다. 야간에 증산작용이 정지된 상태에서 여비옥 조직의 흡수력이 지속되거나 줄기선단에서 물의 소비가 왕성한 경우에도 수분이 위로 상승한다. 이외에도 모세관 현상, 수화 현상, 삼투 현상 등도 수분이 상승 이동에 보조적인 작용을 한다. 모세관 현상, 수화 현상. 수화 현상은 그 물 안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왔다든가, 그 다음에 물 분자들, 그 물방울 바깥쪽으로 어떤 물건이 있을 때, 다른 물질이 있을 때, 그거하고 부착력이 발생돼요. 그 유리창에 물을 뿌리면은 다 흘러내리지만 그래도 다 흘러내리지는 않죠. 그 물이 네. 붙어 있죠. 그게 이제 부착력인데, 그 물관 벽면에 물이 붙어가지고 부착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밑으로 다 떨어져, 만약에 뭐 나가지 않고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뭐 계단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삼투 현상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423 줄기에서 수분이 횡방향 및 하강 이동. 자, 위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이동하고 밑으로도 간다. 물관의 세포벽에는 얇은 부분이 있어 쉽게 인접한 세포로 수분이 이동할 수 있다. 세포벽은 전투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전투과성. 전체를 다 투과할 수 있다. 전투과성. 그리고 두꺼운 세포벽에는 벽공이 있어서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에 따라 수분이 횡방향 이동이 가능하다. 이 벽공 사이로 지나다니는 게 바로 원형지 연락사죠. 그죠? 한쪽 방향의 뿌리가 절단되어 수분의 흡수가 억제되어도 그 방향에 있는 잎이 시들지 않는 것은 횡방향으로 수분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줄기에서 수분이 아래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수분 부족 상태에서 뿌리의 수분 포텐셜이 줄기보다 낮아질 때 수분이 하강 이동한다. 엽병의 절단면에 색소를 흡수시켜 줄기에서 물이 상승과 하강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그 엽병 잎이 나는 그 줄기
입자루, 그걸 엽병이라 그러죠. 거기다가 딱 잘라가지고 색소를 넣어주면은 물이 어느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식물의 생장이 왕성한 겨울 계절에는 주로 상승하고 생장이 둔해지면 하강량이 늘어난다. 그 겨울철이 되면 식물의 상부는 거의 반 죽어 있는 상태고 밑에 살아 있는 거는 온전히 살아 있는 건 뿌리 부분이죠. 그러니까 뿌리 쪽에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림 4-6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4-6을 보면은 이것도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애매하네. 이렇게 너무 크고 작고 사이즈가 너무 작죠? 보이는가 모르겠네요. 고정시키니까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화질이 좋아서. 예, 뭐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게 도관, 물관이죠. 물관이고 물관의 수분 포텐셜이 0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물이라는 얘기죠. 그죠? 수분 포텐셜 0이니까 순수한 물이고 첫 번째 세포, 두 번째 세포, 이게 세 번째 세포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물관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옆쪽으로 이렇게 세포들이 붙어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첫 번째 세포에 보면은 삼두 사이 S, 삼두 포텐셜이 0.5고 압력이 0.4예요. 두 개를 계산하면 플러스 하면은 0.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0.4하고 0.2니까 마이너스 0.2고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0.5, 0.2니까 마이너스 0.3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쪽이 수분 포텐셜이 가장 낮고 물관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러면은 두 번째 세포의 물은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아무래도. 이 왼쪽으로는 이동할 가능성이 없죠.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1쪽의 것이 마이너스 2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0에 있는 도관의 것이 또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반대쪽으로는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 왜? 이쪽이 0.3이 더 낮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이 이쪽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 얘기를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